이 책을 보시면 그렇게 힘겹게 보라고 만든 책이에요. 이 세월호를 얘기하고 있는 사진 작업과 글이 너무나 빨리 휘발되지 않고 조금 천천히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작심사진의 박지수입니다. 오늘은 포토북 클럽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두 권의 사진책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권의 사진책이 연관된 키워드는 이별과 부재, 빈자리 그런 키워드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사진책은 첫 번째 볼 책은 소피 칼의 시린 아픔이라는 제목의 사진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조금 긴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진원이라는 사진가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작업이 들어있고, 또 김현수 소설가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라는 소설이 함께 있는, 사진과 글이 함께 있는 책입니다. 소피 칼이란 프랑스의 개념 미술가거든요. 평소에도 이제 사진하고 텍스트하고 함께 활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내용들을 작업으로 많이 옮겨와서 하고, 또 소피 칼 작업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타인들을 만나고 그 타인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또 이제 작업의 소재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소피 칼이 이제 남자 애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과 이별하면서 작업으로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책에는 이게 크게 두 부분을 남겨져 있어요. 앞부분에 이제 90일간 일본에 머물렀던 시기를 기록한 사진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남자친구하고 이 90일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90일 이후에 이 남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뒤에 이야기가 또 이제 뒷부분에 실려 있어요. 그 앞부분은 고통 이전의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소피 칼이 특이하게도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인 남성과 연인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피 칼이 어떤 장학금을 받아서 일본에 한 3개월 정도 체류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친구한테 나 이제 3개월 정도 일본에 가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이 남자친구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나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어. 바람필 수도 있어. 소피 칼은 그걸 알면서도 사랑을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 이 남자가 과연 이 3개월 동안 나를 기다려줄까 기다려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들이 뭔가 이상한 오기 같은 것들이 생겨서 떠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떠나게 되고, 그 3개월 동안 체류했던 그 과정이 앞부분에 사진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그 3개월 동안 자신이 일본에서 본 풍경들, 사소한 일상들이 아주 개인적인 일상에 담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거듯이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앞에 쭉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D-90일부터 시작해서 D-67일, D-며칠을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이 남자친구가 만날 날을 기다리거든요. 이제 90일 마지막 되는 날, 이제 인도 공항에서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하고서 이제 이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소피 칼은 그래서 인도의 공항에 갔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남자친구한테. 나 못 간다. 결국 이제 실연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인도에서 계속 남자친구의 전화만 기다리는 그 모습을 이제 호텔에 있는 빨간 전화기를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이제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에는 고통 이후의 날들이라고 해서 이제 소피 칼이 나름대로 이 실연의 아픔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해낸 작업이 이제 계속 그 만나면서 만나는 타인들에게 자신의 이 실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작업하듯이 타인들에게 한 가지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자신의 아주 이제 실현당한 얘기, 아픈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제 당신도 나에게 당신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가장 아픈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제 한 가지씩 들려달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부탁하게 돼요. 근데 형식이 되게 특이하게도 이 후반부에는 이렇게 한쪽 페이지는 검은색 페이지, 한쪽 페이지는 흰색 페이지에 있는데, 검은색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소피 칼이 남자친구에게 실현당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90일 동안 펼쳐져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타인들이, 다른 사람이 이 소피 칼에게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얘기해줘요. 근데 흥미롭게도 소피 칼이 이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이 이야기가 달라져요.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그 소피 칼의 이야기는 점점 분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타인의 슬픈 이야기 흐르는데, 그 이야기를 대부분 살펴보면 뭐 각 개별마다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자신의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 죽거나 그 죽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실현을 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90여일이 지나가자 소피칼에 있는 부분들은 결국 한 줄도 남지 않아요. 이제 스스로 이제 일정의 치유 의식처럼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떨쳐내는 그런 과정이 지면 안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마치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되게 하나의 작업처럼 여기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 심리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 과정 속에서 타인들이 자신에게 그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해준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뭐 사실 슬픔이나 고통을 비교하는 게 좀 바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을 조금 객관화하거나 상대화하는 데는 되게 효과적이기도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꽤 흥미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 책을 볼 텐데요.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네, 이 책 등에 이제 두 작가의 이름이 있습니다. 홍진원, 김현수. 한 사람은 사진가이고 한 사람은 소설가. 네, 그래서 사진 작업과 소설이 함께 있는, 단편 소설 한 편이 함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려면 계속 사진을 볼 때는 글이 방해를 하고요. 글을 읽을 때는 사진이 방해해요. 이런 식으로 그 얇은 종이에 텍스트면이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는 세로 쓰기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신문에 되어 있던 방식. 그래서 사실 사진을 보다 갑자기 중간에 삽지가 딱 끼워져 있는 것도 사진을 보는데 방해하는데, 이 세로 쓰기를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막 이 글을 읽으려면 되게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형태의 책인데요. 그래서 사진만 넣고 보면 내용을 모른 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풍경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풍경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도 풍경이라는 걸 좀 눈치챌 수 있거든요. 뭐 귤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야자수라든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주도의 풍경들이 펼쳐져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진 속에는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진은 홍진원이라는 사진가가 찍었고, 그리고 이 작업의 시작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홍진원 작가가 제주도에서 우연히 이제 텅 빈 대합실, 배가 이제 출항하는 그런 텅 빈 대합실에서 왜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세월호 사건과 이제 연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단원고 아이들의 수학여행 일정표를 구하게 되거든요. 2014년에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머물렀을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홍진원 작가 같은 경우는 작가 노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월호 아이들의 흔적을 쫓아서 이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논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월호 아이들은 배가 침몰하면서 제주도에 사실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당연히 이 세월호 아이들의 흔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풍경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월호 아이들은 이곳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 안에 실려있는 김현수 작가의 소설은 이제 이 소설 안에 나라는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소설 처음에 10년 만에 옛날에 헤어진 애인에게 메일이 오면서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은 희진이거든요. 근데 그 희진이 일본에서 겪은 일은 어떤 거냐면, 그 일본에 공연을 초대받아서 공연을 하다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다 막 운 거예요. 그날이 그 2014년 4월 16일이었고 대기실에서 뉴스 화면들을 본 거죠.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를 갔더니 이제 후쿠다 준이라는 일본의 일종의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이 희진을 초대해서 이 공연이 성사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희진과 남자친구가 2004년 4월에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카페에서 CD를 틀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CD를 그 가게에 놓은 채 이제 떠나거든요.
근데 우연히 후쿠다 준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자살을 결심하려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나 한 잔 먹자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그때 그 하얀 무덤이라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이 후쿠다 준이 10대 때 엄청 좋아했던 노래였던 거죠. 후쿠다 준이 자신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자살 결심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 후쿠다 준이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없냐라고 했더니, 저 남자친구가 뭐 방명록에다 뭐 쓰고 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방명록을 보니 이제 희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희진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몇 부분들은 내가 하얀 무덤이라는 노래 좋아했던 것도 맞고, 근데 그 카페를 갔었나? 이런 기억들이 되게 불명확한 거예요. 10년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 기억을 맞춰보려고 자신의 헤어졌던 남자친구에게 다시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남자친구가 남긴 내용은 뭐냐면, 여자친구에게 내가 앞으로 꽃을 볼 날들이 많고 그 미래에 꽃을 볼 날들은 난 이미 벌써 기억하고 있다. 그런 식의 내용을 쓰거든요. 그 카페에 간 날은 2004년이고 방명록에 쓴 날짜는 2014년 4월 16일을 써놔요. 2004년에 거기에 가서 2014년에 다시 오자라는 의미로 2014년 4월 16일이라고 쓴 거죠. 그렇게 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 남자도 이 희진이라는 사람을 되게 깊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결혼할 생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산 거죠. 그래서 희진이 이제 그 메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후쿠다 준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희진이 나를 계속 기억하고 나를 찾아왔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있는지도 조차 몰랐다. 그런데 이 후쿠다 준이 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해 줬으면 어쩌면 나의 삶이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소설 또한 사실은 세월호를 모티프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억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고자 했을 때만 그것이 의미 있게 남겨지고, 당시에 아무리 소중하고 특별했던 거라고 해도 그걸 기억할 의지가 없으면 다 잊고 만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소설가는 이제 세월호 사건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얼마나 기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의지에 따라서 미래의 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게 2016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진 작업을 보면서 사실은 되게 특이하다고 느껴서 홍진원이라는 사진가의 작업들을 다시 펼쳐보게 됐거든요. 이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사진은 현재만 찍을 수 있고 혹은 과거에 남겨진 흔적 정도만 찍을 수 있는 거지, 미래 시제에 어떤 일어날 일을 데리고 와서 무언가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홍진원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 작업에서는 그런 if, 가정법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홍진원 작가의 초기작부터 다시 다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홍진원 작가에게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작가로서의 모멘텀이 용산 참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홍진원이라는 사람은 용산 참사 시기 때는, 용산 참사가 있었던 그 시절에는 외신 기자였어요. 의도치 않게 용산 참사가 벌어진 날 그곳에 우연히 갔다가 바리케이트 안에 갇혀서 그 용산 참사가 벌어진 전 과정을 보게 됐거든요. 새벽에 경찰들이 진압하고 불이 나고 막내에서 사람들이 죽고 시위하던 시민들이 죽는 그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홍진원 작가한테는 조그만 똑딱이 딕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그걸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당연히 외신 사진 기자니까 사진을 전송해야 되니까 이제 딕카에 디스플레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속으로 생각한 거죠. 어디 장면 하나 건졌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스스로 소름이 느낀 거죠. 되게 스스로 끔찍하게 느껴져서 이제 외신 기자를 그만두고 이제 개인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홍진원 작가가 그 이후에 했던, 주로 보면 개인 작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하는 작업들은 이제 국가폭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된 어떤 현장들을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없는 풍경들을 주로 찍고, 그래서 그 풍경에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그런 식의 되게 텅 빈 헛헛한 풍경들을 찍는데, 용산 참사에서 어떤 국가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워져 있는 그 용산 참사의 풍경과 묘하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의 제주도의 풍경, 그 텅 빈 풍경이 묘하게 겹쳐지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의 사진으로서 불가능한 가정법 시제를 쓰면서 이 작업을 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힌트를 얻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 그렇게 힘겹게 보라고 만든 책이에요. 어쩌면 이 책을 만든 편집자나 디자이너들이 이 세월호를 얘기하고 있는 사진 작업과 글이 너무나 빨리 휘발되지 않고 조금 천천히, 불편하지만 오래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래서 오늘은 토피칼의 수리납품,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사진과 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별과 죽음과 부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